안녕하세요. 책 읽는 산골중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최민초 작가님의 아내의 20살이라는 단편 소설집 가운데 귀침초라는 소설을 읽으려고 합니다. 바로 읽겠습니다. 귀침초. 버스에 올랐다. 뒤에서 세 번째 좌석이 비어 있었다. 창가 쪽에 앉은 노인이 자리를 조금 옅어 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노인의 옆자리에 앉았다. 머리와 수염이 허연 노인에게서는 숨냄새가 흘러왔다. 비 맞은 낙엽더미 혹은 집동가리 썩는 퀴퀴한 냄새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큰 숨을 들이마셨다. 며칠 전 국제 팬문학 헌정비 제막식 겸 명천 문학기행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는 이메일에 망설임 없이 참가 신청을 한 터였다. 몇 년간 문단에 두문불출하던 그녀가 갑자기 보령행을 감행한 것은 무슨 까닭이었을까? 공교롭게도 검도 승단 심사 날짜와 겹쳐 있는데도 굳이 따라 나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출발 5분 전이었다. 창밖에 목을 느리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그녀를 보던 옆자리 노인이 장난기 섞인 투로 말했다. 왜? 화장하시게? 요 앞 빌딩 안에 있으니까 어여 댕겨 오셔.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고 얼굴을 들었을 때 그녀는 깜짝 놀랐다. 큰 새 한 마리가 눈을 파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시뻘건 태양을 삼킨 새는 그녀의 책상 앞에 붙어있는 음보의 그림이었다. 날아오를 거야. 불타오를 거야. 그림을 볼 때마다 그녀는 웅얼거렸지만 그녀 안의 새는 열정만을 끌어안고 날지도 불타지도 못한 채 박제되어 있었다. 그녀는 흡 숨을 들이마시고 거울 속의 새를 허이허이 쫓았다. 허연 입김이 지워진 거울 안에는 초췌한 중년 여자가 쾌행하니 마주보고 있었다. 다시 버스에 올랐을 때 뒷좌석 창가 자리에서 손을 번쩍 들며 반기는 이가 있었다. 문청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안경잡이였다.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그와 서먹하게 되어버렸다. 기분 좋게 술기운이 익은 어느 해 봄, 그녀의 출판 기념회에서였다. 평소 가까이 지내는 20여 명의 동인들 앞에서 그가 불쑥 내뱉었다. 치, 이런 글라브랭이나 쓰신다는 게 쓰신다는 게 극존칭은 비아냥거릴 때 쓰는 그의 버릇이다. 매화나무를 심은 지 20년이나 지났는데도 매화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매화 등걸에 접붙인 엉뚱한 잡꽃이 매화를 망친다는 직언이었다. 에세이 나부랭이는 집어치우고 닥치고 소설이나 쓰라는 속정일 터였다. 그가 비웃은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궁여지책이었다. 큐레이터 직업까지 버리고 글 쓰는 일에 몰두하던 20대 후배는 몹시 불안해했다. 그녀는 후배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녀가 별도의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나마 조금 있는 것을 나눠 쓰다 보니 그녀의 생활까지 압박을 받았다. 후배가 그렇게 된 것이 전적으로 그녀의 책임이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전혀 아니랄 수도 없었다. 도서관에서 그녀의 책을 읽었다는 후배는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녀를 찾아왔고 비로소 자기 길을 찾았다며 나날이 푸르러 갔다. 하지만 생계를 잇는 문제로 몹시 초조해했다. 그녀가 후배 걱정을 했을 때 안경잡이가 단칼에 일갈했다. 지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뭔 오지랖이랴. 닥치고 소설이나 쓰라는. 애들은 충고인 줄 알면서도 그녀는 찔끔 눈물이 났다. 맞는 말이었다. 주제에 가당치도 않았다. 하지만 후배는 그녀의 과거이자 미래였다. 후배를 보면 그리 고파 허덕이던 지난날의 자신이 떠올랐고 동시에 꿈에 부풀었다. 후배는 그녀에게 연민의 대상이자 동시에 푸른 꿈이었다. 다행히 안경잡이가 비웃은 에세이는 후배와 그녀의 생계에 도움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본격 소설에 자신이 없으니까 에세이나 쓴다는 주위의 비아냥에 그녀는 은근히 짓눌려 있었다. 화장하고 오니까 더 환해지셨구랴. 그래 편안하시오? 노인이 껄껄 웃었다. 그녀는 자조적으로 읊조렸다. 새만 아니었으면 더 화냈을 텐데 날지도 못하는 빌어먹을 새. 그녀는 창밖에 시선을 둔 채 버스의 흔들림에 몸을 맡겼다. 지구본을 돌리는 것처럼 어지럽게 스치는 나무들 사이로 멀리 10월 산이 시뻘겋게 불타고 있었다. 누렇고 푸르스름하고 불구죽죽하던 색채들은 시뻘건 색채에 후루룩 먹혀 들어가 활활 타올랐다. 아, 그녀는 신음을 뱉어냈다. 그녀 안에서 펄펄 열이 끓고 있었다. 저 산은 붉은 기운이 가시면 곧 잎을 떨궈내고 겨울을 견디고 봄이 오면 다시 푸른 옷을 꿰입고 당당하게 위세를 떨칠 텐데 언제까지 이렇듯 형벌을 견뎌야 할까? 노인이 그녀의 이름표를 보며 생소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다. 생소하다는 것은 존재감이 없다는 뜻이다. 전공이 무엇인고? 느닷없는 질문에 그녀는 당황했다. 예, 소설가입니다. 소설가라고 말해놓고 보니 여간 민망하지가 않았다. 자신이 무슨 소설을 썼는지 기억나지 않았고 대표작이라고 꼽을 만한 것도 없었다. 그녀는 노인에게 고쳐 말했다. 아직 잘은 못 쓰지만 소설을 쓰긴 씁니다. 그래, 어떤 글을 쓰시는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는 그녀에게 노인이 나무라는 투로 혀를 찼다. 소설도 종류가 많잖소. 순수소설, 역사소설, 기업소설, 연애소설, 판타지, 추리, 액션, 코믹, 세디. 그녀 안에서 뜨거운 것이 치받고 올라왔다. 어지러웠다. 토증이 일었다. 뒤집어진 그녀의 속내 따위는 아랑곳 없이 창밖으로 스치는 산은 천연덕스럽게 계절을 뽐내고 있었다. 성냥불을 댕기면 확 불이 붙을 것처럼 활활 불타는 10월도 뜨거운 가슴 속 열정도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르는데 그녀는 여전히 추웠다. 대답 대신 잔뜩 웅크리는 그녀에게 노인이 딱하다는 듯이 혀를 찼다. 그녀는 슬그머니 자세를 고쳐 앉았다. 자신을 동화작가라고 소개한 홍 선생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차 안에 울렸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퍼붓던 비가 그치고 맑게 갠 것이 축복이라며
그는 일정에 대해 몇 마디 하곤 버스기사를 소개했다. 누군가 기사님 잘 부탁해요. 사랑합니다 했고 그 말에 홍 선생이 입맛을 쩝 다셨다. 허유, 난 요새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무섭더라고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SK입니다. 사랑합니다, KT입니다. 아니,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죄 날 사랑한다고 하니 얼마나 미석겁슈. 까르르 웃음소리가 차 안에 번졌고 그녀도 그들 속에 섞여 웃음을 보탰다. 노인이 돌적이 씹는 소리를 쩍 뱉어냈다. 세고 넘쳐나는 글 세상에서 독창성이나 개성적인 글을 못 쓰면 이따위 문학기행이 다 무엇이며 헌정제막식이 뭐 말라 비틀어 빠진 후쭈구렁 밤탱이여. 그녀는 힐끗 노인을 보았다.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듯이 그 눈빛은 깊은 산속에서 이슬만 삼키고 산 사람처럼 무연했다. 그때 문득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노인이 이승의 사람 같지 않다는, 혹시 신선이 아닐까 하는. 노인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그래, 명천하고는 어떤 사이인고? 명천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느닷없이 폭풍우가 그녀 안에 휘몰아쳤고 그녀는 이리저리 떠밀리며 곤두박질 쳤다. 그에게 받은 상처를 절대 잊을 수 없다는 도끼 혹은 한, 그 상처를 잊고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려는 스스로에 대한 보호 본능,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쌀벌하게 으르렁대다가도 화해의 몸짓으로 뒤치락대는 노여움 등, 이 세 가지 감정이 도깨비 바늘처럼 달라붙어 그녀 안에서 분노를 키웠고 이제 글을 쓸 수 없다는 체념과 해내고야 말리라는 오기가 수시로 들쑤셨다. 투쟁은 외로움을 동반했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푸른 꿈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아우, 재수없어서 정말. 느닷없이 느려터진 남자의 목소리가 그녀 안에서 툭 튀어나왔다. 노인이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좌우 앞뒤를 살폈다. 지금 나한테 한 소리요? 아, 아닙니다. 설마 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한 소리요? 명천 선생님이요. 뭐라? 지금 뭐라 했어? 아니에요. 그냥 어디선가 꼼지가 했나 봐요. 그녀는 얼떨결에 얼토당토 않게 둘러댔다. 꼼지? 꼼지가 뭐요? 꾸물꾸물, 꼼지락꼼지락, 깜냥깜냥, 세상을 향해 발돋움한다는 그녀 나름의 의미를 붙인 꼼지는 그녀의 아이디였다. 노인은 약간 녹이 띈 어조로 그녀를 몰아붙였다. 명천 문학기획을 따라 나셨다면 어떤 인연 쪼가리라도 있을 거다니요. 이 바쁜 세상에. 인연 쪼가리? 그와의 만남은 인연이었을까, 악연이었을까? 명천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미학 문화센터에서였다. 그녀의 글을 합평작으로 냈을 때 박 강사가 말했다. 명천 선생을 찾아가 봐요. 풍자와 해학적인 질퍽한 문체랑 토속어, 사투리가 많이 닮아 있어요. 난 솔직히 감당이 안 돼요. 트레발이, 곱살미, 무거리가 뭔지. 그녀는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주었다. 찾아가기 전에 명천의 소설을 찾아 읽었다. 그의 소설이 실린 3세대 문학 전집도 한 질 구했다. 그녀는 가뭄든 눈바닥에 소낙비 스며들듯 허겁지겁 빨려 들어갔다. 황석영, 이동하, 한승원, 문순태, 이문열, 우정희, 전상국,
그 중에서도 특히 그의 소설은 별천지였다. 닳도록 비벼대던 고향의 느티나무와 언덕, 캐캐 묵은 광 속의 뒤지, 골방, 토광, 뜰팡, 다락방, 고욤나무 등을 떠올리게 했고, 그렇게 그의 소설은 그녀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했다. 서울문화센터 수강생들은 거의 주부들이었고 그들은 그녀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 자리가 부족해 서성거려도 옆자리에 놓인 책이나 가방 따위를 옮겨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자기들끼리 커피나 껌을 나누면서도 그녀에겐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회원들이 야외 수업을 다녀오고 그 다음 주였다. 강의실 앞에서 명천 선생이 그녀를 불렀다. 긴 의자 옆자리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권했다. 그녀는 강의실 문 쪽을 바라보며 쭈뼛거렸다. 눈총을 받는 것은 정말 싫은 일이었다. 그녀는 뻣뻣하게 서서 약간 볼멘 소리로 질렀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그녀의 불안 같은 건 아랑곳 없이 그가 불쑥 물었다. 지난번 둥우리막 대머리는 왜 안 왔다나? 서지씨 때문에 기껏 힘들게 친구한테 부탁해서 주선한 자리인데 말이여. 그녀는 그런 곳에 가는 줄도 들은 적도 없었다. 그냥 자기들끼리 야외 어딘가로 소풍을 가려니 했을 뿐이다. 머뭇거리는 그녀를 그가 딱하다는 눈빛으로 보았다. 어찌 보면 화가 난 것 같기도 했다. 즉, 문학이라는 게 집구석 탱이에만 처박혀 있다고 되는 건 아니구먼. 콧구멍에 바람도 쐬고 햇볕도 쬐고 그늘막이 뭔지 직접 느껴봐야는겨. 그려야 글도 나오고 싹도 트는 거요. 2달쯤 지났을까? 그는 강의를 그만두었다. 무슨 대학에서 문학 강의를 한다고도 했고 어디가 아프다고도 했고 다른 일을 맡아 바쁘다는 소문이 분분했다. 얼마 후 강남의 어느 문학 강좌에서 그가 강의를 한다는 소문을 귓결에 들었다. 그녀는 지체 없이 그곳을 찾아갔다. 강의실은 그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바짝 가물었지만 오히려 그녀는 독선생을 차지한 물만난 물고기였다. 그녀는 온갖 궁금증과 의구심을 풀어내며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냈다. 그래, 언제까지 짓거릴 참인지 두고 보자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가 느릿하게 말했다. 슬, 밤낮 고추장 타맥인 암탉처럼 왜 그렇게 호두닥댄디야? 소설은 하루아치게 뚝딱 되는 게 아니구먼. 진득하니 해야 한겨. 진득하게. 안경잡이가 툭 나섰다. 어이 깐난쟁이. 아직 한참 애기 같은데 엄마 젖 좀 더 먹고 오셔. 응? 여긴 대학원이니께. 그때 그녀는 그 말을 잘 알아듣지도 못했다. 끝도 없이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픈 그녀는 원하는 대답을 얻어낼 때까지 끊임없이 질문만 해댔다. 돌이켜보면 그녀는 안경잡이에게는 빼도 박도 못할 골칫덩어리였을 것이다. 안경잡이와 말다툼이 잦은 그녀를 처음엔 명천 선생은 저 잡것은 뭐에 그리 궁금한 것이 많디야. 욕심이 많아서 암에 처먹고 싶은 것도 많을겨 하는 눈빛으로 못마땅하게 바라보더니 나중에는 그려 곧 터진 조동아리로 어디 한번 실컷 짓거려 봐라 하는 표정이었다. 비긋이 웃음을 물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안경잡이와 그녀의 티격거림을 즐기는 눈치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른 텃밭을 축여주던 문호는 또 수문을 닫게 되었다. 그가 강의를 그만둔 것이다. 그녀는 뿌리 내리지 못한 벽시처럼 둥둥 부유했고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런 그녀에게 몇 달 후 그가 전화를 했다. 서울문화센터로 다시 오라는 뜻밖의 내용이었다. 그녀는 또 그렇게 조호했다.
몇 달 후 그의 아내가 입원한 병실을 찾았을 때 그는 병실 귀퉁이에서 원고와 씨름하고 있었다.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부르터서 다른 사람 같았다. 예쁘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분위기를 정제시키는 것 같은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여보, 병원 밥 질릴 텐데 서지 씨랑 나가서 저녁 먹고 와요. 머리도 식힐 겸. 밥은 무신, 환자도 못 먹는디. 그의 안내로 병원 옥상에 섰을 때 붉은 해가 서쪽으로 막 기우는 중이었다. 산등성이에 걸린 해를 보며 그녀는 얼토당토하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서울 시내에서 이토록 찬란한 광경을 본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저 석양처럼 지는 날이 곧 오겠지.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글을 못 쓰고 죽으면 어쩐다지 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내가 수필집을 봤는데 말이여. 잘 썼더만. 소설도 그렇게 쓰야는겨. 있는 그대로 꾸미지 말고. 바오로 딸에서 나온 수필집은 신문, 방송, 잡지에 연일 소개되어 팬들로부터 통영이나 강원도에서까지 멸치박스, 대게박스를 우편으로 보내왔다. 멀리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원고료가 몇 배로 오르막인데도 그녀는 수필과 연을 끊고 소설에 도전하고 있었다. 소설로 풀고 싶은 어떤 한 같은 것이 그녀로 하여금 붙여지를 못하게 했는지도 몰랐다. 참말 곱구만 그랴. 내 생전에 저렇게 붉은 노을은 처음이구먼. 산 너머 저쪽 어딘가로 해가 꼴깍 숨을 놓았을 때 그가 그녀에게 바투 다가섰다. 그녀는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마치 상관에게 급한 보고를 올리는 부하처럼 얼떨결에 얼른 말했다. 안경잡이가 급한 일이 생겨 못 온다고 전해달라고. 그는 그녀의 목 언저리께에서 무엇인가를 툭 떼어내 그녀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찔러먼 아픔시. 그는 뒷짐진 등을 보이며 옥상 계단 아래로 성큼성큼 내려가고 있었다. 어디서 날아와 앉았을까? 그녀는 손바닥에 놓인 귀침초를 멀거니 바라보았다. 어릴 때 도깨비 바늘이라고 불렀는데 옷에 달라붙으면 무서워서 미친 듯이 울곤 했다. 어머니가 옷에서 떼어주며 말했다. 미서울 거 없어. 이건 한나도 버릴 데 없는 약초여. 생집을 갈아서 상처에 바르면 거짓말처럼 나서 독벌레나 독사에 물린 것도 즉효여. 꽃도 줄기도 잎도 한나도 버릴 데 없이 귀한 약재인데 뭐가 미섭다고 쌩 난리여. 이까진 거 쎄고 쎘는데 뭐가 귀하다는 게 왜? 도깨비 잡고 싱갑구만. 앵돌아져 골풀이를 하던 그녀에게 어머니가 조곤조곤 타일렀다. 쎄고 센 중에도 귀한 게 있고 안 귀한 게 있는겨. 그걸 알아볼 줄 알아야 사람인겨. 눈이 열린 사람만이 귀한 것을 알아보는 배벼. 그때 그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홍 선생이 자기소개를 하라고 누군가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아라고 해요. 6학년 7반이고요. 시를 씁니다.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낭낭한 목소리였다. 이렇게 햇빛 좋은 날 이 버스를 탔다는 것이 꿈처럼 행복합니다. 그 답례로 미흡 하나만 시를 선물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다. 묻지 마라. 묻지 마라. 산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다.
갈대밭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하늘도 가끔 외로워서 눈물 흘린다. 산들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그렇다. 산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다. 죽는다는 것도 외로운 것이다. 살아있으면서 글을 쓰지 못하는 것은 더더욱 외로운 것이다. 지금 내가 그렇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빠르게 스쳐가는 창밖의 풍경이 그녀의 생을 휙휙 휘감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했다. 시린물이 실핏줄을 타고 온몸으로 흘러다녔다. 홍 선생의 멘트에 사람들은 연실 탕글탕글한 가을볕 웃음을 쏟아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는 노인을 못 본 척하며 홍 선생 쪽을 보았다. 그녀가 노인과의 대화에서 비누처럼 빠져나온 것은 홍 선생의 입담에 이끌림 때문이기도 했지만 명천이라는 망집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서였다. 그 망집과 대적하고 싶으면서도 그녀는 무엇이 두려워 지금 망집을 피하는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은 뒤죽박죽 어지러웠다. 홍 선생이 느릿하게 말문을 열었다. 극도로 긍정적인 중학생 딸아이가 오늘 아침에 이러는규. 엄마, 나 하버드대 갈까 서울대 갈까? 지엄애가 뭐라 했것슈? 저 지지배가 뚱딴지처럼 또 뭘 잘못 먹었나 배? 하는 빛으로 멀뚱히 보는디 극도로 긍정적인 딸아가 극도로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더만요. 에이, 그냥 가까운데 서울대나 가야겠다. 사람들이 또 까르르 폭포수 웃음을 쏟아냈다. 그녀는 극도로 상큼하고 극도로 깜찍한 여중생의 모습이 떠올라 유쾌해졌다. 입가에 미소가 번지던 그녀가 경직된 것은 노인의 목소리 때문이었다. 돌 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물은 얼지를 않지. 항상 흐르기 때문에 빙화될 틈이 없어. 1점 티끌도 없는 완벽한 순수. 그런 곳에서 생성되는 게 제대로 된 글이지. 그녀는 퍼뜩 노인을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본 듯이 낯이 익기도 하고 전혀 낯설기도 했다. 노인은 집요했다. 그래, 명천하고는 어떤 사이인고? 어떤 사이? 그와는 어떤 사이일까? 그를 스승이라고 우기고 싶지만 스승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은 만남이었다. 그에게 강의를 들은 건 모두 합쳐 14개월. 만나온 횟수로는 3, 4년 남짓이었다. 하긴 단 한 번의 스침으로 스승과 제자도 되고 연인도 되고 친구도 되는 게 인연이라지만 짧은 만남치곤 아픈 세월은 너무 길었다. 하지만 그런 어수선한 감정을 노인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노인도 그녀의 개인사 따위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은지 화제를 돌렸다. 명천의 인품, 만연체 문장의 독보적인 문체, 인간미, 단체에서의 갈등 해소 등 그의 후일담이었다. 그리고 노인이 마당 가득 뱀을 기르는데 독사가 사랑스럽다는 이야기, 방 안으로는 절대 들어오지 않되 한번 안으로 들어오면 밖으로도 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문학을 하게 된 동기나 글쓰기의 어려움, 가치관이나 문학관, 문학을 대하는 태도 등을 노인이 묻고 그녀가 대답했다. 자네에게서 좋은 기가 느껴져. 좋은 글을 쓸 걸세. 그녀는 속으로 헛헛하게 웃었다. 그거 다 헛개비가 길러주는 약물 중독입디다.
의뢰하는 칭찬 몇 마디에 중독되어 하늘 높은 줄 몰랐더이다. 재능을 타고난 줄 알고 뿔난 토깽이처럼 날뛰었더이다. 지금 제 꼴이 뭡니까? 여전히 돌부처 같은 님의 가슴에 바늘 구멍도 못 낸 것이 그러하고 산중턱에 걸려 헥헥거리는 꼴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차가 보성리 복지회관 앞에 도착했다. 회관 앞은 진흙으로 질척거렸고 그 위에는 두툼하게 볏짚이 깔려 있었다. 그녀는 진흙과 집동가리 냄새를 킁킁 들이마셨다. 울렁거리던 속이 차츰 가라앉았다. 이곳 관촌마을은 명천의 연작소설 관촌수필 무대로서 회원들이 문학기행 해설자를 삥 둘러싸고 설명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그는 왜 그 흔한 문학비조차 세우지 못하게 했을까? 우물속 같은 그 속내를 알 수 없었지만 굳이 따지자면 육신마저 자연에게 되돌린 노자관이 아니었을까? 제막식이 끝나자 헌정비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로 왁자하고 분주했다. 회관 입구에 마련된 관촌마을 방문 기념 사인 게시판에는 이미 다른 이들의 글씨로 빽빽했다. 그 틈바구니에 그녀는 이렇게 썼다. 선생님, 저 왔어요. 암탉. 암탉? 인자부터 깐난쟁이를 암탉이라고 불러야겠구먼. 뒤돌아보니 안경잡이였다. 암탉, 깐난쟁이. 그 별명의 정서를 안경잡이와 그녀가 아니고선 누가 이해하겠는가. 그들을 이 마을로 이끌어 놓고 허이허이 가버린 또 한 사람 말고는. 그만 들어가. 안경잡이에게 떠밀려 그녀는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입안이 까슬거렸다. 속이 더부룩한 탓이었다. 그녀는 안경잡이가 따라준 맥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찬 기운이 짜르르 실핏줄을 타고 몸으로 번졌다. 채증이 좀 내려앉는 것 같았다. 누군가 그녀를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에 퍼뜩 고개를 들었을 때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빤히 보던 여자가 호들갑스럽게 아는 체를 했다. 워메 이게 누구랴? 살다 본께 이런 데서도 만나누먼. 제법 친한 반말투로 반겼지만 어디서 만난 누구인지 그녀는 통 기억에 없었다. 요즘 건망증이 예사로 들락대더니 치매가 오는가 싶었다. 글은 많이 썩었지. 워낙 다작을 했으니께. 다작이라는 억양에 비아냥거림이 실려있다고 생각한 것은 말투 때문이었을까? 다작을 했음에도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이냐 비웃는 것만 같은. 어찌 보면 쓸데없는 열등감일 것이다. 어쨌든 다작이라는 그녀의 말은 부인할 수가 없어서 대충 얼버무렸다. 아, 예, 그렇죠 뭐. 빈속에 두 잔째의 맥주를 들이켰다. 한기가 쫙 몰려왔다. 감기 몸살이 덮칠 것 같았다. 그녀는 따뜻한 국을 청해 밥그릇에 자꾸 토렴질을 했다. 저 여자가 누구였더라 생각하며 젓가락질을 하던 그녀는 단음을 내질렀다. 아... 여자는 명천의 제자를 자처하는 뒤수럭쟁이였다. 의술의 힘을 빌려 얼굴은 변했지만 말투는 옛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연말쯤이었을까? 회식 자리였는데 가운데 명당 자리를 비워두고 회원들이 명천 선생에게 앉기를 극구 청했다. 그녀와 함께 늦게 들어선 그는 드lun둥만둥 구석진 빈자리에 앉으며 그녀에게 앞자리를 가리켰다. 앉으셔 편하게. 그녀는 좌불안석이었다.
쏟아지는 눈총과 가시방석에서 단맛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때 양은그릇 우그러지는 소리가 귀청을 파고들었다. 아이고 선생님 질투나서 죽것이요. 우더런 쳐다도 안 보면서 대꾸 이니만 이뻐하고 그런데요. 여자가 명천의 팔을 그 악지게 끄잡아 당겼지만 그는 꿈쩍 않는 바위처럼 앉아 있었다. 아, 이서지랑 나랑은 시상 말질 입질 그런 거랑은 딴판이니께 염렬랑 붙들어 매시고 어여가서 자기들 볼 일이나 보셔. 그녀는 음식을 씹는지 먹는지 도무지 맛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는 하던 이야기를 계속 이어댔다. 뭐가 기중에 기억에 남는다남? 그녀는 70년대 작가들 작품이 정서에 잘 맞는 것 같고 어둠의 자식들, 익명의 섬, 이어도 장마, 우울한 귀향 등을 들먹였고 대망, 수호지, 토지를 읽었다고 대답했다. 그는 채만식, 김유정, 김동리 소설을 읽으라고 하더니 수첩을 푹 찢어 뭐라고 몇 자 써서 그녀에게 주었다. 거기엔 목사의 딸들, 자유종, 죽음의 한 영구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종이를 받아 수첩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다. 문단에 말이여, 별로 안 예쁜 여자가 있는데 말이여. 근데 글을 잘 씀시 모임에서도 아무도 안 봐주고 말도 잘 못하는데 글을 잘 쓴단 말임시. 아, 글을 잘 쓰니까 누가 뭐라남? 글쟁이는 글을 잘 써야하는겨. 못생겼으니 글을 잘 써야 된다는 것인지 글만 잘 쓰면 못생겨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리송했다. 그날 노래방으로 몰려갔는데 그녀도 안경잡이의 손에 이끌려 합류했다.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라는 억지에 그녀는 세월이 가면을 불렀다. 문 밖으로 막 나오는데 문 앞에 서 있던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랑 그런 청승스런 노래랑 부르질 말어. 청승맞은 노래 부르면 인생도 청승스러. 그때 또 뒤수럭쟁이가 쫓아와 해사를 놓았다. 아이고 선생님도 참네. 어찌게 한양 이니만 이뻐한대요. 진짜 이쁘면 말을 하냐? 뒤수럭쟁이는 그녀의 등짝을 때리며 하하 웃어댔다. 그녀는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곤혹스러웠다. 뒤수럭쟁이의 눈총에도 아랑곳 없이 그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태연하게 말했다. 손은 왜 이렇게 차다나? 그녀는 뱅뱅 돌아가는 천장 불빛이 어지러웠다. 뒤수럭쟁이가 그에게 잡힌 그녀의 손을 확 풀어버리고 그를 끌고 무대 앞으로 갔다. 그때가 몇 년 전이었을까. 젓가락 부딪는 소리, 웃는 소리가 뒤섞여 시끄러웠다. 그 소리를 뚫고 뒤수럭쟁이가 옆에 앉은 이와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올해 장평 공모를 해보고 안 되면 출간을 하겠다는 이야기였다. 안경잡이가 그녀를 힐끗 보았다. 헤이 애기, 저런 말 들음성도 아무지도 않은겨? 깐난 시절 그 열정은 어디 갔다나? 차라리 고추장 탐에겐 암탉마냥 호두닥댈 때가 좋았는디 말이여. 그랬다. 그때는. 밤낮 소설을 쓴답시고 골방에 파묻혀 지냈다. 각종 공모전에 보내고 또 보냈지만 번번이 낙선이었다. 본심에서 탈락한 그녀를 안타까워한 문청 친구들은 문학판이 썩었다고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그녀도 한때 문청들과 섞여 문학판을 비판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기 싫은 억지였고 패배자의 합리화였다. 생각해보면 터무니없고 잡스러운 핑계였다. 글은 많이 썼다남. 잡돌이 하듯이 돌려치기 할 때와는 달리 안경잡이의 목소리에는 안쓰러움이 배어 있었다.
작가가 글을 못 쓴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녀는 차오르는 열화를 간신히 견뎌내고 있었다. 글 따위는 이미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열정이 남아있다는 것은 차마 토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자작을 하던 안경잡이의 얼굴이 불쾌했다. 한날은 선생님이 이러시더만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도 알만하니요. 쓰잘데기 없이 넘성대는 딴 여자들 멘치로 나돌아치지도 않고 묵묵히 글만 쓰는데 지켜봐. 자기보다 나아배는 작것들한테는 영리한 개처럼 지져주는 그런 족보 없는 부류들하고는 영 딴판이여. 낭중이 알고 본게 깐난쟁이더먼. 하참 맥이 안 찬겨. 내가 선생님 곁에 3년 넘도록 들러붙어 있었는데도 누굴 칭찬하는 소리를 듣들 못했는디 말이여. 그녀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은 걸 꾹 눌러 참았다. 함께 합평받던 할머니 글도 별로던데 칭찬만 꽤 서말은 쏟더라고 내쏘고 싶었다. 그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머리가 허연 할머니와 그녀의 글을 합평했던 그날 명천 선생은 그 노부인의 글을 한 줄 한 줄 토시까지 꼼꼼하게 지적하면서 잘 썼다고 칭찬했다. 그녀와 대각선에 앉은 노부인의 손에 들린 원고는 그가 고쳐준 빨간 글씨로 빽빽해서 태양이 타는 것처럼 눈이 부셨다. 그녀의 몫으로 남은 시간은 15분 뿐이었다. 심장을 갈가대는 소리가 붙여지를 못하게 했다. 그녀의 감정 따윈 아랑곳 없이 그는 마냥 굼뜨기만 했다. 부스럭부스럭 원고 뭉치를 만지작대던 그는 급할 것도 서둘 것도 없는 목소리로 불쑥 내뱉었다. 아우 재수없어서 정말. 명사수의 총알이 빛의 속도로 그녀의 심장을 뚫고 지나갔다. 강의실 안에 싸한 정적이 휩쌌다. 날카로운 시선들이 그녀에게 쏠렸고 우렁우렁 꿈속인 양 환상인 양 그의 말이 귓가에 흘러들어왔다. 21세기 문학상 본선 심사를 보는디 말이여. 이청준이가 한참을 뒤다보더니만 이러는겨. 아깝긴 한데 문장이 설익었어 하며 툭 내던지는겨. 뭔디 그랴 하고 꺼내서 보니께 이 작것이더라니께. 정말 재수없어서 말이지. 그는 원고 뭉치를 허공에 대고 거칠게 흔들며 흥분했다. 소재도 좋고 끌고 가는 힘도 좋은디 말이여. 선생뒀다 국 끓여 먹을겨. 처박아놨다 장아찌 담궈 잡술겨. 지가 그렇게 잘났으면 왜 여길 기어나온다남. 기어나오길.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강의실 안은 기분 나쁜 열기로 가득했고 회원들은 그녀를 힐끔거리며 강의실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몸은 갱엿을 발라놓은 것처럼 의자에서 옴짝하지 못했다. 강의실은 텅 비었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누군가 다가와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서지씨 놀랐지요? 나도 놀랐는데 본인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금선배였다. 선배가 그녀에게 나직하게 말했다. 선생님은 서지씨를 엄청 아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선배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갔다. 평소에 서지씨를 지켜보았는데 중심이 꽉 서 있더라고요. 열정적으로 묵묵히 글을 쓰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주위에서 수군대도 흔들림 없이 당차서 부러웠고요. 조수석에 앉은 그녀는 선배가 심기를 풀어주려고 애쓰고 있구나 생각만 들 뿐 그저 멍했다. 그는 허름한 선술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다가 앉으며 앙칼지게 운을 뗐다. 선생님,
제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그렇지 어떻게 제자에게 스승이 그것도 몇 번씩이나 재수없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선배가 당황해서 서지씨, 서지씨 하고 불렀다. 하지만 그는 어느 집 암탉이 새벽도 아닌데 울고 지랄이냐는 듯이 무심했고 이렇다 저렇다 해명도 사과도 없었다. 그녀는 그의 무심함이 더 분해서 태어나서 재수 없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고 포달을 부렸다. 서지씨 이러면 어떡해요. 선배가 몸둘 바를 몰라 하며 달랬지만 그녀는 거침없이 분풀이를 해댔다. 다시는 선생님 앞에 서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것이 그의 문화생으로서 마지막 결별이었다. 그의 문화를 떠난 후 그녀는 이를 악물고 문학에 전념했다. 먹는 시간, 자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아끼며 목숨을 걸다시피 했다. 혼자 힘으로 공모를 해서 신인상을 받을 때 뜻밖에도 그가 사람들을 해치고 그녀 앞으로 다가왔다. 문답 말석 끄트머리를 간당간당 붙잡은 햇병아리인 그녀를 향해 그가 환하게 웃었다. 그렇게 환한 웃음은 처음이었다. 그것 봐, 그렇게 혼나더만 상도 타고 좋자뇨? 그에게 우르르 달려드는 문학 팬들이 원하는 대로 그는 한자리에 붙박혀 서서 여러 차례 사진을 찍고는 그녀에게 손짓했다. 어여와 서봐. 그와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도 그녀의 낙꽃은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온통 일그러졌다. 그가 웃었다고 해서 사진을 함께 찍었다고 해서 켜켜이 쌓인 감정이 사그라진 것은 아니었다. 회원들은 해설사를 따라 한 줄로 긴 행렬을 이루고 그의 뼈를 뿌렸다는 술숲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이 암탉 얼른 와. 안경잡이가 그녀에게 손짓했다. 그녀는 텃밭을 가로질렀다. 속이 꽉 찬 배추가 흙내를 물씬 풍기며 푸르게 자라고 있었다. 밭둑을 온통 점령한 호박 넝쿨에는 호박꽃이 만개해서 방만하게 꽃술을 자랑하고 있었다. 족두리처럼 노란 꽃을 머리에 인 애호박들이었다. 소도 말여 자기가 유리한 곳에서 씨름을 해야 승산이 있는겨. 어느 쪽으로 끌고 가야 내 싸움에 유리한가 비빌 언덕이 있는가 물러설 때가 언제인가 그런 계산을 허야 씨름에 이기는 배벼. 소설도 마찬가진겨. 내 밭이 어떤 토질인지 어떤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덤벼야 한다는 말인지. 자기만의 밭을 찾아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그 뜻을 그때는 잘 알아듣지 못해 그녀는 눈만 꿈뻑댔다. 생각해보면 고엽나무를 심어야 하는 밭에 화려한 장미를 심었던 것은 아닐까. 그녀는 늙은 호박구덩이에 있는 흙을 한 줌 파서 어린 싹뿌리 곁을 꼭꼭 여몄다. 10월도 이제 막바지인데 저 어린 싹은 어느 세월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곧 닥쳐올 추위에 얼어 죽지나 않을지 문득 후배 생각이 나서 안쓰러웠다.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의 병실에서였다. 암으로 생사를 오가며 투병한다는 소식은 듣고 있었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다. 책 관계로 편집실에 들른 그녀는 급히 서두르는 문예지 편집장에게 떠밀려 얼떨결에 택시를 탔고 느닷없이 그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의 입술에 거즈로 연신 물을 묻혀주던 그의 아내가 그의 귀에 대고 조그맣게 말했다. 여보, 서지씨 왔어요. 그가 입술을 움직거려 아내에게 뭐라고 말했고 그의 아내가 그녀에게 전했다. 글을 열심히 쓰라네요. 깊고 큰 글을. 깊고 큰 글. 그녀는 울컥 눈물이 솟구쳤다. 깊고 큰 글을 쓰라면서 그때 왜 그랬습니까? 그 한마디로 뇌를 묶어놓고 이렇게 허이허이 가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그러나 숨을 놓기 몇 초 전에 그렇게 따져 물을 수는 없었다. 어디가 얼마나 아프길래 이 구질구질한 병석에서 못 일어나는 것입니까? 대거리를 할 수도 없었다. 미세하게 일렁이는 그녀의 어깨를 그의 아내가 지그시 눌러 감쌌다. 사랑하는 이를 멀리 보내면서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려는 그 초연함을 잃지 않으려는 안간힘에 그녀는 솟구치는 속울음을 삼켰다. 그의 유해를 뿌렸다는 솔숲에는 울긋불긋한 옷을 입은 회원들로 단풍 동산을 이루었다. 회원들은 해설자에게 그의 문학세계와 일대기에 대해 듣고 있었다. 저쪽 구석에 홀로 선 안경잡이가 괜히 소나무를 발로 툭툭 차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꺽꺽 울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한껏 올려다보았다. 하늘로 쭉쭉 뻗은 솔숲 끝 사이를 비집고 찬란한 햇빛이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무엇이 되어 저토록 찬란한 빛을 쏟아내고 있는가? 솔숲에 개미떼처럼 모여있던 회원들은 어느새 밀물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안경잡이도 저만치에서 쓸쓸한 등을 보이며 휘적휘적 내려가고 있었다. 회원들이 쑥 빠져나간 솔숲에는 휑하니 적막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애잔하게 흔들리고 있는 붉은 단풍 한 잎을 떼어 책갈피에 끼웠다. 선생님, 여기서 편안하신가요? 대답 대신 작은 새떼만이 포로롱포로롱 낮게 날며 장난질을 쳐댔다. 그녀는 꼭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때 왜 그랬냐고, 이제 와서 보살이처럼 들이받을 수도 그렇다고 사과하라고 아망을 떨을 수도 없었다. 다만 그녀 안의 알 수 없는 열기, 활활 타는 불덩이를 토해내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 불덩이를 토해내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산 아래쪽으로 내려가던 한 여자가 갑자기 돌아서 오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온 여자가 소중한 비밀을 말해주듯 그녀에게 속삭였다. 있잖아요. 명천 선생님 유골이 뿌려지던 날이었대요. 단아하게 생긴 한 여자가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더니 뼈를 한 조각 집어서 손수건에 곱게 싸더래요. 그리곤 소나무를 끌어안고 한참을 서 있다가 저 아래로 내려가더라네요. 누군데요? 묻지도 않았는데 여자는 대꾸했다. 평소에 선생님을 존경했던 제자나 뭐 그랬겠지요? 여자의 동그랗게 뜬 눈 위로 눈썹이 꿈틀 치켜 올라갔다. 아, 예, 그랬군요. 그녀의 대꾸에 여자가 멋쩍게 한 모금 웃더니 뒤돌아섰다. 저만치 뛰듯이 내려가는 여자의 누락모자에 달린 방울숱이 동화처럼 흔들렸다. 길가에는 관광버스가 대기하고 있었고 안경잡이가 손짓하는 것이 보였다. 암탉 어여 와. 그녀는 급히 등을 돌렸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바지 아랫단이 소나무가지에 걸려 있었고 무릎개에는 기침초가 닥지닥지 달라붙어 있었다. 그때 불여운 듯 어머니의 말씀이 번개처럼 스쳤다. 귀한 것을 알아볼 줄 알아야 사람인겨. 그녀는 풀썩 주질러 앉았다. 그녀 안을 오래도록 갉아댔던 재수없다는 그 말은 그 나름의 풍자 혹은 반어법이 아니었을까. 그것을 곱깝게 여긴 그녀는 제풀의 주술에 걸려 스승의 존재를 지우고 또 지웠는지 모른다. 그녀에게 돌붙여 소설이 돌아앉은 이유를 스승에게 덮어 씌웠던 것이다. 귀침초를 떼어내려고 그녀가 허리를 굽혔을 때 술숲에서인지 바람 속에서인지 추임새를 넣듯 느릿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푹푹 썩어야 하는겨. 썩어야 거름이 되고 그려야 꽃도 피고 새도 깃들이고 봄도 오는겨. 급할 것도 쫓길 것도 없는 느릿한 분명 그의 목소리였다.
책은 다 읽었다남? 무슨 책을요? 그래가지고선 먼 글을 쓴다고. 기침초를 떼어나던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 나라 소설가들이 밤낮 눈에 불을 켜고 칼을 갈고 있는데 노상 지난 일에만 붙잡혀 허송세월 헐라남? 그럴 겨를이 있으면 책을 한 자라도 디디봐야 작거사. 갑자기 몸에서는 비오듯 땀이 쏟아졌다. 붉은 열기가 안에서 활활 타고 있었다. 순간 그녀 안에서 느닷없이 엉뚱한 갈망이 쏟아져 나왔다. 님이시여, 비를 내리소서, 소설비를 내리소서. 서화담을 거꾸러뜨리는 황진이처럼 내 손도 자판도 거꾸러뜨리고 글자의 조합을 거꾸러뜨리고 스승을 거꾸러뜨리고 소망을 거꾸러뜨리고 해독 불가능을 거꾸러뜨리고 님이여 비를 내리소서, 소설비를 내려주소서. 신들린 무녀처럼 간절함을 보태는 그녀는 어떤 다른 여자 같았다. 아래로 허청허청 내려오는 그녀의 귓가에 스승의 목소리가 귀침초처럼 따라붙었다. 닥치고 소설이나 쓰셔. 재수없게 노상 징징대지 말고. 버스에 오르자 홍 선생이 과장되게 그녀를 나무라는 신용을 했다. 아니 사람들을 1시간씩이나 지달리게 해놓고선 몰래 어디 갔다 인제 온대요? 10분을 1시간으로 늘려 능청스럽게 나무란 것은 그녀의 무한함을 무마하려는 배려였다. 고개 숙여 사과하는 그녀의 귓가에 잔뜩 애교 섞인 콧소리가 들려왔다. 엄매 늦어서 죄송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녀의 뒤를 이어 막 버스에 오르던 뒤스럽쟁이였다. 앞으로만 잘하면 되겠슈. 앞으로도 잘하고 뒤로는 더 잘할게요. 버스가 뒤집어질 듯 휘청거렸다. 덕분에 그녀의 무한함 같은 것은 물속에서 성급기였다. 유머라곤 반푼어치도 없는 그녀는 뒤스럽쟁이의 손이라도 덥석 끌어주고 싶었다. 하나도 버릴 것 없는 것이 사람이라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도깨비 바늘처럼 달라붙었다. 버스에 올랐을 때 옆자리 노인이 보이지 않았다. 아직 노인이 타지 않았다는 그녀의 말에 뒷좌석에 앉은 남자 회원 둘이 동시에 대답했다. 처음부터 비어 있었는데요. 네? 그럴 리가 없어요. 안경잡이가 농담조로 물었다. 암탉, 혹시 소설 쓰는 거 아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니까요. 틀림없이 이수로라는 명찰을 보았고 강원도 산골 어디에서 독사랑 함께 산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더 크게 웃어젖혔다. 홍 선생이 집행부에 이수로라는 이름을 확인했지만 그런 이름은 없다고 했다. 그녀는 기시감에 사로잡혔고 혹시 꿈을 꾸었나 싶었다. 이젠 비울 때가 되었구만. 채우기에 급급하면 체하게 마련이지. 비워야 피가 맑아지고 좋은 기가 흐르는 법. 그때만이 온기가 돌아오지. 온기란 생명을 얻는 열쇠라네. 분명 노인의 빈자리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도대체 이 노인은 누구일까? 토정, 화담, 명천, 그 누구도 아니라면 그 셋을 합친 또 다른 누구일까? 문득 이런 구절이 떠올랐다. 지구상에는 수백만 개의 크리스털이 있어. 하지만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우림과 퉁밈이지.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깜짝 놀랐다. 산자락에 해가 새빨갛게 걸려 있었다. 분명 태양을 삼킨 새, 운보의 그림, 그녀 안의 새였다. 회를 치며 힘차게 날아오르는 새는 지평선 끝자락에서 활활 제 몸을 태우고 있었다.
2017년 한국소설. 네, 지금까지 귀침초였습니다. 최민초 작가님의 아내의 20살이라는 소설집에 들어있는 단편 소설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두 손 모두입니다.